우선 명절 앞두고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2019년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전망이라는 것이 참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합인데, 나라마다 각각 함께 움직일 때도 있지만은, 경제가 함께 움직일 때도 있지만은, 최근과 같이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움직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모습을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전문가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전망,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각 나라들도 다양한 시각이, 예를 들면 미국에 대해서도 각각 여러 전망 기관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하나의 세계 경제 전망, 내년에 이럴 것이다라고 하나의 서술로 기술한다는 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2019년 세계 경제 전망보다는 오히려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건 또는 세계 경제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 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는 뭐냐 하면은 최근 20년간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각각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그 나라 구매력 평가 지수 GDP의 비율로 가중평균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겁니다. 출처는 IMF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기 2019년, 좀 길게 보면 2020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입니다. 그러면 최근 20년을 돌아보면은 뭔가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 마이너스로 표시된 부분, 이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그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었던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9년을 전후로 보시면은 또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2000년에서 2009년 사이는 좀 변동성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00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IT 버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IT 버블 붕괴 후에 또 약간 침체를 겪었다가 그 이후에 글로벌 저금리와 중국 경제의 성장,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세계 경제가 아주 고성장을 하고 세계 자원 가격도 상승하니까 그와 관련된 투자도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푹 꺼졌다가 2010년은 저렇게 높아진 거는 아마 2009년이 낮았기 때문에 이거 베이스가 낮았던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고, 제 2010년과 2011년을 떼고 보면 2012년부터는 거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서 제일 낮았던 때가 2016년인데 저기에 숫자로 표시하면은 숫자 3.3%입니다. 3.3%. 그러니까 2016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유로 치면 경기가 좀 안 좋았던 시기이고요. 2017년을 보면은 또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을, 상당히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나마 이후로 그 기간 중에서 보면은 경기가 좋았던 시기인데요. 약 3.7 정도 됩니다. 2018년은 시간은 지났지만 모든 통계가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략 추정치인데 아마 비슷한 3.7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2019년과 2019년은 어떻게 될까요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제가 한 20-30분 동안 여러분에 드릴 이야기인 것 같고요. 대략적인 결론은 아마 다
신문에서 아시겠지만 저것보다는 내려갈 것 같다입니다. 2019년 향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아마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부분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겠다라는 말은 너무 아마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표현이고요. 죄송합니다. 잠재 성장 수준의 성장 흐름은 좀 복잡한 이야기니까 나중에 각국에 관한 이야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2019년은 지금보다는 안 좋아질 거라고 보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미 성장 흐름, 그러니까 경기 상황은 지난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글로벌 산업 생산 지수인데요. 밑에서 보면은 2018년 상반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지만은 하반기부터 전부 다 생산이 약간 생산률의 증가 속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진국이 지금 추세 수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상당 부분에서 그동안 아까 얘기했듯이 2017년, 18년 좀 상반기까지 되게 좋았는데요. 그 수준을 상회했기 때문에 점차 잠재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국면에서 성장률은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의 경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세계 경제 성장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을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글로벌 무역 분쟁, 그리고 중국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업 부채가 많다라든가 그것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 그 다음에 브렉시트도 이제 3월 말로 예정된 브렉시트가 순조롭게 EU에서 영국이 순조롭게 탈퇴할 수 있을까? 그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하는 그런 리스크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성장 흐름대로 가게 된다면은 경제가 약간 둔화된다면은 세계 교육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투자가 세계의 경제 투자가 좀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선진국, OECD 국가들의 투자들이 안 좋았는데요. 그러니 투자가 안 좋아지면은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서 소비도 물론 수입하는 물건이 있지만은 투자의 교육 의존도는 소비 이상입니다. 투자 자체가 경기에 많이 영향을 타는 데다가 또 그 투자라는 물건들이 대체로 해외에서 오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교역량이 점차 둔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교역량 둔화에는 여기 교역은 세계 경제 성장하고 되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저기 보면 2017년 하반기 이후에 교역도 많이 증가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하반기부터 많이 증가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해서는 교육 증가율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까지 줄면서 최근에 교육 증가율이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물가는 좀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에 국제유가가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0달러까지 100달러 넘었는지 나중에 봐야지 알겠는데 하여튼 상당히 최근에 한 60달러대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물가 하락 요인이고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수요도 줄어들 테니까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낮은 수준, 지난해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해 2월부터 몇몇 신흥국에서 금융 불안 상태를 겪었는데요. 그런 국가들은 환율이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통화 가치는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물가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금융 불안 상황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만은 이미 그 불안 상황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화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 환율을 올려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각국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낮아지겠으나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견실한 성장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2년간 세계 경제를 아까 2017년 이후 세계 경제가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 견인한 나라, 그 중에서 선진국 중에서 나라를 꼽으라면 아마 미국일 겁니다. 미국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좋았던 것에 비해서는 앞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당히 좋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나라 고용 사정이 많이 좋아지면서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좋아지고 기업 부분도 활기를 띠면서 투자가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도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재정 정책도 계속 증가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약화되고 있고 그 당시에 비해서는 금리도 앞으로 안 올리겠다라는 것일지 몰라도 그 당시에 비해서는 금리도 많이 올라져 있기 때문에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은 좀 아까도 계속 이런 잠재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재 성장률, 교과서에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공급 측면에서 애로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수준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 그거는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측정 기간에 따라 측정 방법에 따라 아마 다 다를 테지만은 대체로 미국 같은 경우에 1점대 후반 2 근방 1.8, 1.9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2, 4분기에 연율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4%를 넘었습니다. 3, 4분기에서도 3.5%인가를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4, 4분기도 지금 셧다운 때문에 통계가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은 2%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보다는 낮아지겠지만은 이 나라가 평상시 걸어왔던 경제 성장률보다는 아주 양호한 수준의 경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경제, 그런데도 앞으로도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질 양호한 수준, 그러니까 4%대, 3% 이거는 힘들겠지만 그 잠재 성장률을 넘을 거라고 예상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임금이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하락하고 그러니까 소비 심리도 좋고 사람들의 소비 활동들을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활동들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로 지역 경제입니다. 유로 지역 경제는
확연하게 상반기, 하반기 다 달랐는데요. 상반기만 해도 좀 괜찮은 듯 했습니다만은 3, 4분기부터 좀 안 좋아졌습니다. 3, 4분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유로 지역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독일인데, 독일 하면 자동차지 않습니까? 자동차, 독일에 그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산업이 3, 4분기 중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었는데, 3, 4분기에 환경규제가 강화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그런데 그 인증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면서 지금 자동차 생산하는 활동들이 차질을 빚으면서 유로 지역 경제가 좀 안 좋았어. 하반기에 또 안 좋아져, 하반기 들어서면서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로 지역 경제는 그래도 지금까지 아까 그 미국은 1% 후반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1.41에서 1.6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잠재 성장률을. 대체로 기관들이 올해 그 정도 수준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좋았던 수준보다 낮아져서 이 잠재 수준으로 점차 수렴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지 않습니까? 브렉시트와 관련된.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에 따라서 많이 변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도 완만하게 잠재 수준으로 수렴해 갈 것 같은데, 일본은 지난해 계절에 따른 변화를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1분기에 되게 추워가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됐다가 2분기에 소비가 개선되면서 엄청 좋았다가 3분기에 지난해 태풍이 겪으면서 오사카 주변에 큰 유통 생산 차질을 일으켰고 지진도 있어서 되게 또 성장이 부진했다가 4분기에는 또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은 개별 지표들, 월별로 발표되는 지표들 보면은 상당히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대략 0.8% 내외를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걸로 예상합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복구하기 위한 예산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투입되면은 이런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6% 초반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상당히 계속 성장률이 낮아져 왔습니다. 최근 8, 9%, 10%대 성장률도 하다가 점차 낮아져 왔는데, 그런데 이거는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순환이라든가 주기적 그런 특성하고 보다는 그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존의 과거 고성장 시기에 수출, 투자 중심에서 민간 소비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면서 정책적으로 옮겨온 면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하반기에는 미중 무역 분쟁 영향까지 가세하면서 좀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그래도 중국은 정책적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만약에 그런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면은 이 나라는 정책적으로 그런 하강 속도의 조절을 정책적으로 조절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성장 하방 압력은 있겠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경기 부양에 의해서 6% 초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좋았고 2019년, 20년에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아세안과 인도입니다.
대체로 아세안은 계속 5%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최근 7%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세안과 인도가 계속 양호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면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타 신흥국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이슈가 되는 나라들은 그 치약 신흥국이라고 우리가 불렸던 지난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터키, 아르헨티나인데 이 나라 금융 불안 상황은 완화가 돼도 이미 금리가 많이 올라져 있고 여건이 기업의 투자 여건이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 금융시장 상황보다 실무경제는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무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끝나게 되면은 또 우리도 옛날에 위기를 겪은 다음에 아주 고성장을 하듯이 회복되겠지만은 올해까지는 당분간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국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국제 유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 유가가 한참 이슈였습니다. 50달러대에서 80달러대까지 80달러대까지 간다고 갔습니다. 10월달에 80달러까지 가니까 신문에서는 또 100달러까지 간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100달러는 못 가고 11월부터 급락을 하면서 또 50달러 밑이 깨지기도 했다가 지금은 6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변수들은 참 예측을 하기 어렵고 지금 경제 전망보다 더 어렵게 유가를 예측하는 건데요. 왜냐?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 국제 유가가 수급 상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일이라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가라는 게 선물 시장에서의 그 매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그런 실제로는 석유 오일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은 금융적인 베팅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가세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고 따라서 그리고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린 다음에 대략적인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유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오펙에서 지난 12월 달에 금년 2019년 1에서 6월 상반기 동안에 연간 120만 배 6월 동안에 감산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는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요도 만약에 이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둔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급 측면에서는 뭐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크게 그러니까 아까 금융 측면에서 4분기 중에서 크게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는 최근 좀 다소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유가를 전망하는 기관들은 60달러대를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세계 경제 전망인데요. 그러면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기 2018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17년이 3.7이었고 18년도 3.7.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거냐. 구체적인 숫자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IMF는 3.5, 3.6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3.5, 3.6. 그 뒤에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선진국 대체로 지금 여러 차례 말했었는데 지금 2017, 2018년 잠재 수준을 뛰어넘는 아주 좋은 경제 성장률을 해오다가 그거를 계속 그러한 상황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점차 수렴해 가면서 낮아지는 가운데 신흥국은 2019년까지는 그 취약 그런 금융 불안을 겪은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좀 안 좋겠지만은 2020년부터는 그런 불안으로부터도 회복되면서 신흥국은 만만하게 회복되면서 3.7에서 3.5로 떨어졌다가 3.6으로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대략적으로는 비슷한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뒷부분에 하시게 되게 이지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게 되겠지만 국내 경제 전망에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기 위한 전제 또는 세계 경제 여건으로서 우리가 예상한 시각은 3.7에서 3.5로 떨어지고 2020년 3.5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요. 안녕하세요. 이제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을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조사국 조사총괄팀 이지은 과장이라고 합니다. 방금 이제 박병걸 과장님께서 좀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좀 큼직큼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국내 경제로 이제 좀 좁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대학생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경제 지표를 이제 직접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제 지표에 좀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이제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은행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그것은 1년에 4번 분기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에 발표를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1월 24일에 이제 저희 올해와 내년 경제 전망 수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만 기사에서 많이 이제 보셨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년에 4번 발표되는 전망 중에서도 1월 전망에 대해서 또 특히 관심이 이제 많으시고요. 이제 뭐 이 경제 전망이라는 것은 저희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 통화 신용 정책을 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이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특히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신뢰해 주시고 또 관심 많이 이제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자, 앞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얼마 전에 발표한 1월 전망 결과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은행 경제 전망은 크게 이제 4가지 부문으로, 4가지 파트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GDP 성장률, 예, 우리 이제 보통 경제 성장률을 하는 것,
예, 요 경제 성장 수치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고용, 취업자 수 증가 수치를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 네, 그 다음에 경상 수지, 크게 요 네 부분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전망 수치를 보시게 되면은 2018년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2.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잘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2.7이라는 2%대 숫자는 사실은 최근의 어떤 성장세에 비해서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예, 지금 아주 낮은 수치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 2018년 2.7% 이제 실적이었고, 이제 2019년에는 2.6%. 예, 그리고 오늘 2019년 경제 전망이지만 20년까지 말씀을 드리면 20년도 2.6%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DP라는 것에는 그 하위 부문으로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등등이 있는데요. 그 하위 부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고용인데요. 이게 취업자 수 증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제 고용 지표인데요. 2018년에는 10만 명 증가했고요. 2019년에는 2018년보다는 조금 올라간 14만 명, 그리고 2020년에는 17만 명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감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물가입니다. 물가는 1.5%, 지난해 1.5%였고요. 2019년, 20년 모두 2%대 중반 정도로 이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뺀, 그 수출차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난해 750억 달러. 이것은 지금 아직 이제 연간 숫자가 다 발표되지는 않았고, 이 정도 될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은 18년보다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이렇게 떨어진 수준, 이제 700억 달러가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고, 20년도 약간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전망 결과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이제 거쳤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와 같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전망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최근 경제 상황을 짚어보고, 그리고 국내외의 경제 여건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부문별로 디테일하게 저희가 전망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 숫자를 저희가 만들어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국내외 경제 여건 중에서 국외 경제 여건은 방금 박병걸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국내 여건까지 저희가 같이 감안을 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근 경제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지난해 4, 4분기 이후의 흐름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내수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GDP,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서 이제 그 경제 GDP를 구성하는 항목이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소비와 투자를 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에는 이제 주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민간 소비, 가게에서 지출하는 것, 민간 소비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투자는 이제 부문별로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그리고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라고 해서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민간 소비, 민간 소비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제 민간 소비 금액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쭉 완만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4, 4분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전기 대비 증가율
소득이라는 지표인데요. 이것은 특히 서비스 쪽 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비라고 하면은 재화 소비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서비스 소비의 기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높은 편, 한 60% 정도 이제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의료비. 네, 의료비 지출 많이 하시죠? 교육비, 통신비, 그리고 주거비 이런 것들이 서비스 소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4분기는 주로 의료비 지출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민간 소비는 기본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다음으로 이제 투자인데요. 투자는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모두 모두 이제 지난해 초까지, 그러니까 한 1, 4분기 정도까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가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4, 4분기는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길게 봤을 때는 지난해 초보다는 내려와서 어떤 조정 양상을 보이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에 반도체 쪽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17년에는 디스플레이 쪽도 투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IT 대기업들이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죠. 그런 기계 장비들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설비 투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항공사가 항공기를 구입한다든지, 혹은 이제 운수회사가 버스나 혹은 뭐 철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차를 이제 구매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설비 투자에 포함이 되는데요. 2016년, 17년 그리고 18년 초까지 특히 IT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났었고 그 부분이 이제 좀 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는 15, 16, 17년, 18년 초까지 계속해서 이제 쭉 올라왔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조정이 되면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방금 내수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출입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출입은 지난해 4, 4분기로 봤을 때는 4, 4분기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괜찮은 그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수출입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 보여드렸던 GDP 기준의 수출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것은 이제 통관 수출이라고 해서 이제 금액 기준으로 보는 수출입니다. 수출은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그 4, 4분기를 봤을 때 통관 수출은 10월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근데 이제 11월 들어서는 좀 유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반도체 가격도 떨어지면서 이제 가격 요인이 또 크게 작용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11월부터 이제 둔화가 되다가 12월, 1월 중에는 이제 마이너스,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하락한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서 원자재 쪽에서 이제 지갑으로 축소되면 감소되고 그리고 이제 수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본재입니다. 이 자본재라는 것은 결국 투자를 위해서 사들이는 건데요. 반도체 쪽에서 아까 설비 투자가 지난해 초만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이제 반도체 쪽 장비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입도 지난해 말에 이제 지난해 말부터 이제 크게 증가세가 둔화되고 오늘 발표가 됐죠. 1월 중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난해 10월까지는 굉장히 숫자가 좋았기 때문에 4, 4분기 분기로 봤을 때는 숫자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월, 11월, 12월 가면서 조금씩 이제 숫자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용입니다. 아까 이제 취업자 수 증감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 고용 통계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또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500만, 5,600만인가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면은 이제 15세 이상, 15세 이상이라고 보는데요. 이 15세 이상 인구가 한 4,4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네, 그 정도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실제 이제 고용이 되어 있는 인원수를 따져보면 한 2,600만 명, 2,700만 명, 그 정도쯤 될 겁니다. 그러면 2,700만 명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해 평균적으로 2,700만 명 고용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2,720만 명이 평균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지난해 대비 올해 고용은 20만 명 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용을 보면, 고용은, 여러분들도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에 많이 부진했습니다. 예, 특히 3분기에 가장 부진했고요. 4분기는 그러한 부진에서는 좀 벗어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3, 4분기에 뭐 1.7만 명이었는데 4, 4분기 이제 8.8만 명.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서 이 정도 이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부진이 완화되었기는 하지만 2015, 16, 17년 그리고 이제 2000년 이후를 쭉 봤을 때 평균적으로 취업자 수는 30만 명 정도씩 이제 증가를 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좀 아직은 많이 개선이 미흡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률은 이제 약간 하락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도 제가 아까 한 1%대 중간 정도 수준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4, 4분기를 봤을 때는 4, 4분기는 물가가 1.8%로 조금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4, 4분기에는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가에 하방 요인으로 이제 크게 작용을 했을 텐데요. 이게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오름세를 지속하고, 그다음에 전기료가 이제 한시적으로 인하가 되었었는데 그 인하가 종료가 되면서 이제 그것은 이제 오히려 플러스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오름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분기로 보면은 4, 4분기 1.8%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10월, 11월이 2%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12월에는 다시 이제 1% 초반으로 내려왔고, 또 오늘 발표가 되었죠. 1월은 이제 0%대 후반, 0.8%로 물가도 굉장히 이제 증가율이 낮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물가에서 보면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혹은 일시적인 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좌우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농산물 그리고 에너지, 그러니까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기조적인 물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기저적인 물가를 저희가 보는데, 그것이 바로 근원 인플레이션율로 저희가 그걸 봅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대 초반으로 한층 더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최근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망을 위해서 어떠한 전제와 어떠한 가정을 갖고 전망을 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단 저희 전망을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가정을 갖고 하고요. 어떤 시나리오나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서 저희가 이제 국내 경제에 전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국내 경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 경제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계 경제 성장률이나 세계 교육 신장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전망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히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제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아까 박병걸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토대로 이게 저희가 전망하게 된 이제 글로벌 대외 여건에 대한 수치인데요. 2018년은 3.7% 세계 경제가 성장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19년, 20년으로 가면은 조금 낮아진 수준.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 한국은행의 전대치는 아까 이제 그 대외 경제, 세계 경제 전망에서 보셨듯이 어떤 다른 국제기관들이나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크게 벗어나는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리저너블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는 이제 어느 정도 잠재 성장률이 있는데 국제기구에서는 그런 잠재 성장률이 한 3% 중반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도 어떤 잠재 성장률로 수렴해 나가는 성장률이 조금 약화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잠재 성장률로 수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이제 2018년에 굉장히 높은 수준 지속하였다가 이게 조금 내려와서 잠재 수준으로 수렴해 가고요. 유럽, 일본, 중국까지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교역 시장률, 그러니까 수출, 수입, 각 나라의 수출이 얼마나 이제 그게 증가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것도 18년에 3.9%로 좋았고, 그리고 이제 19년, 20년으로 가면서 이제 조금씩 떨어지겠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유 도입 단가입니다. 이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석유공사나 이제 이런 기관들이 이제 원유를 도입을 할 때, 또 원유를 사들일 때 어떤 가격인데요. 여기서 결국은 국제유가와 굉장히 크게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해 10월 초까지 국제유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지난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71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쭉 내려왔었죠.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안정되면서 60달러대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2019년은 이제 결국 연간으로 봤을 땐 60달러대 중반 정도로 제가 보고 있고, 지난해보다는 원유 도입 단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주신 그 대외 여건, 그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 경제 전망, 한국은행 경제 전망에서 대외 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국내 경제 여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부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선진국들도, 선진국이나 중국 이런 곳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지출이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 규모들을 봤을 때 요 정도로 갈 것이다 보고 있고요. 부문별로 가면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특히 보건복지고용에서 이제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교육, 국방, R&D, SOC 이런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은 이거 지금 통합재정 지출이라는 기준인데요. 요거를 보면은 이제 2018년에 이제 404조 정도 이제 쓸 것으로 보고 있고, 404조 정도 쓴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19년에 이제 40조 늘어난 441조 정도 그렇게 집행할 것으로 보이고, 20년에 이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증가율을 보면은 지난해 6.5%, 근데 올해는 9.2%로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떨어질 수준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그 예산이나 그리고 재정 운영 계획이 이제 그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지금까지 지금 현 상황과 또 대외 여건, 국내 여건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여건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부문별 디테일한 상황을 살펴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부문별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성장률입니다. GDP 성장률은 2019년, 20년 2.6%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게 다른 기관들이나 혹은 일부 기관에서 거의 한 2% 중반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재정 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이 성장을 받쳐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와 수출이 지난해보다는 증가세가 낮아지긴 하겠지만 꾸준히 이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투자 쪽은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감소세가 내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이게 성장을 좀 제약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내수랑 그리고 수출, 대외 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렸는데요. 내수는 소비와 투자, 그리고 나머지 수출로 봤을 때, 자, 여기 이제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파란색이 내수 기여도, 초록색이 수출 기여도인데, 17년에 비해서 18년의 내수 기여도는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대신 지난해에는 수출이 굉장히 좋았죠. 19년에는 수출의 기여도가 좀 떨어지게 되고요. 내수 기여도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7에서 2.6%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부문별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민간 소비인데요. 민간 소비는 이제 2.6% 증가한다. 저희가 이제 숫자로 이제 2.6% 이렇게 제시를 하기는 하는데요. 여기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저희 GDP 수준이 GDP 전망치 2.6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 소비라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저희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 크게 변동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조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 소비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이것은 완만하게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가 2.8%였거든요. 지난해 GDP랑 똑같은 숫자입니다. 네. 지난 GDP는 2.7%, 그 비슷한 숫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해에 이제 민간 소비 2.8%만큼은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률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해만큼 소득 증가율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증가율이 지난해보다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개선세가 둔화되었다라는 말은 지난해 이제 명목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률도 16% 이상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특별급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제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해는 명목임금이 5% 이상 증가했었고요. 올해는 그보다는 조금 떨어진 수준, 3% 중후반 정도 저희 보고 있는데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명목임금이 떨어질 것으로, 증가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민간 소비가 작년만큼 증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정부의 이전 지출 확대 그리고 주택 전세 가격 안정세 이런 것들이 소비 여력을 확대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명목 임금이 이제 떨어지기는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그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 그러니까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 이런 것들로서 이제 소득 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소비에 쓸 수 있는 그 여력, 그러니까 더 적은 소득으로도 더 많이 쓰시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보전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주택 가격,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면은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비 여력을 이제 높여줄 것이다. 또 이제 유가가 하락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필수적으로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또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이제 또 건강보험 보장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싼 돈을 내고 찍어야 했던 MRI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한 번 찍으러 갈 걸 두 번, 세 번씩 찍으러 갈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 소비가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괜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지난해 초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하반기 들어서 소비 심리 지수가 사실 좀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악화 같은 것들이 바로 소비 감소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런 심리 악화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소비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혹은 뭐 차량이라든지 그런 걸 사들이는 것을 바로 설비 투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비 투자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7%였는데요. 올해는 2% 증가 그리고 내년에는 2.3%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것은 지난해 설비 투자가 나빠졌다기보다는 2017년에 설비 투자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았던 부분이 작용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 설비 투자 갭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설비 투자의 어떤 추세가 있습니다. 요즘 점선이 추세인데요. 이 추세가 어떤 일반적인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흐름이다라고 봤을 때 이때는 이제 설비 투자가 좀 감소를 했었죠. 그죠? 또 추세에 비해서 낮은 수준. 그렇지만 그 회복을 하고 지난해 2017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추세보다 높은 수준 기록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도체 경기나 그게 좋아지면서 혹은 또 기업들이 또 디스플레이 있죠. 새로운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설비를 늘리면서 이제 설비가 좀 크게 늘었었고요. 그 부분이 조정이 되면서 지난해는 설비 투자가 이제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해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어느 정도 이제 추세 정도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그 17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그런 뭐 저희가 그런 걸 이제 그 뭐 레벨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늘어났던 어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이제 지난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추세 수준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 설비 투자가 2% 증가했다. 내년 중 2.3% 증가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보고 있는 어떤 추세보다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낮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2010년 이후, 2011년 이후 평균을 보면 3% 이상 설비 투자가 증가를 해왔는데요. 그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크게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주요 IT 기업들이 지난해 하기로 되어 있던 것들 중에서 이연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하반기 정도 들어서 투자가 좀 재개되면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T 말고 이제 BIT 부문이 있습니다. 근데 BIT 부문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많이 최근에 이제 투자 증가 속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가동률이 이제 높지는 않고 또 해외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BIT 쪽은
뭐 크게 크게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기보다는 어떤 감가상각 정도로 회복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증가세를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RT랑 BRT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설비 투자라는 것은 어떤 글로벌 경기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전히 이제 세계 경기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세계 교역 신장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3% 중후반에서 이제 갈 것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설비 투자는 이제 어느 정도 완만한 증가세를 갈 것이다,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입니다. 예. 이것은 조금 이제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투자를 크게 보면 눈에 보이는 유형 투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투자, 무형 투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는 무형 투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R&D 투자, 어떤 연구개발 자산 이런 것에 대한 투자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이제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위해서 기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사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입니다. 요것은 이제 거의 이제 마이너스를 보인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 중에 2.5% 내년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중에서 R&D 투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문이 있고 공공 부문이 있습니다. 근데 민간 부문은 이제 주로 기업들의 매출액이라든지 혹은 투자계획 이런 거에 같이 따라가게 되는데요. 기업 매출액이 증가세를 이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R&D 투자도 꾸준히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R&D 투자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많은 이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좀 확대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공공부문 쪽 정부 쪽 R&D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 R&D 예산을 보시면 정부 R&D 예산도 이제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정부 R&D 예산은 증가율이 16, 17, 18년에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것은 R&D 쪽 정부 지원을 좀 효율화하면서 증가율이 낮아졌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19, 20년에는 다시 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정부 부문에서 이제 지원하는 R&D 그 예산이 힘입어서 전체적으로 R&D 증가는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라고 해서 아까 제가 소프트웨어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소프트웨어 수요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대기업에서 이제 시스템 교체 수요가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결과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서 반영을 했고요. 뭐 또 이제 이런 정부의 뭐 지원 정책 이런 것들 이제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를 하면서 설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IT 부분에 기계를 도입하면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서 이 부분도 이제 증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건설 투자입니다. 투자가 좀 부문이 많아서 굉장히 길죠. 뭐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건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을 구매하고 이런 것은 저희 이 성장률,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의 투자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것은 어떤 저희 성장에 직접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이 GDP 성장률에서 건설 투자를 하는 것은 진짜 건물을 직접 지어 올리는 겁니다. 건물을 직접 지어 올리는 것이고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질 때 건설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 투자는 지난해도 4% 감소했고요. 올해도 3.2% 감소, 내년에도 2.0% 쭉 감소하는 흐름을 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는 크게 이제 그 형태별로 건물, 토목으로 나뉘어집니다. 건물 중에서도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주거용 건물인데요. 이제 그래프가 3개가 있는데, 착공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시작한 면적입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12, 13년, 14년까지, 14년에 조금 늘었다가 15년에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16년에는 15년보다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어떤 이 장기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기록한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많이 늘었었고, 이때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해서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지난해 한 상반기 말 하반기에 공사가 끝나고,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까지 입주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건설 투자 관점에서는 공사가 끝나면은 투자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 16년에 크게 늘었던 부분이 이제 꺼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착공 물량이 거의 연 마이너스 20%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 기간이 한 2, 3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올해부터 2020년 정도까지는 지난해 이미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그리고 19년, 20년까지는 이 흐름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마이너스 폭은 올해 굉장히 크겠지만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 말고 비주거 건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빌딩이라든지 뭐 오피스, 뭐 아니면은 또 이 중엔 공장, 산단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비주거형 건물 같은 경우는 상업용 건물이라고 하는데 뭐 일종의 빌딩이나 이런 거죠. 공실률이 요새 높아진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부진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주거형 건물도 주거형 건물처럼 착공 면적에 대한 착공 면적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 흐름을 보면 주거용 건물만큼 크게 확 늘었다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때 이제 많이 늘기는 했지만 연간 기준으로 볼 때 이 마이너스 폭 자체는 좀 적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폭이 주거용 건물만큼 크게 이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이 비주거용 건물도 주거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목입니다. 토목은 이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도로, 철도, 교량, 댐 이런 것들인데요. 토목은 사실은 2008년 이후로 봤을 때 2008년, 9년이 아마 플러스였고요. 그 이후로 거의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토목 어떤 사회 간접 자본이 우리나라의 사회 간접 자본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갖춰져. 그래서 성숙도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토목의 이제 건설 비중이 예전보다 이제 훨씬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를 계속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중간에 2015년 정도에 약간의 플러스를 보인 적이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이 토목 부분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을 정부 예산을 보면요. 이건 이제 중앙정부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2015년 이후에 보면은 계속해서 중앙정부 SOC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19년에는 약간이나마 이제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 어떤 그 SOC 예산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조금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이 토목 부분의 부진을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방정부도 굉장히 SOC 사업을 정부랑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봤을 때 이제 지난해보다는 이제 부진이 좀 완화될 것이다. 20년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토목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완화되면서 여전히 이제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겠지만 예전만큼 부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내수를 길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GDP 기준 내 수출, 물량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가격 요인을
제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이라는 물량을 수출을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수출 금액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떨어지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GDP 기준, 기본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출에는 이제 서비스 수출도 있고 이제 재화 수출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상품 수출과 재화 수출 쪽을 전망치로 저희가 발표하고 있고요. 지난해 상품 수출은 이제 3.9%로 높은 수준 성장했고 지난해 GDP 성장에 이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증가율이 많이 떨어져서 3.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랑 비슷한 수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아까 이제 대외 여건에서 많이 설명해 주신 대외 전제치가 바로 이 수출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국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이 수출이 지난해보다 좀 이렇게 낮아지게 하는 그런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대의 성장세, 수출 진성세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세계 성장률 초록색 보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세계 교육 신장률도 17년이 워낙 좋았고요. 18년 나쁘지 않았고요. 19, 20년도 괜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줄인데요.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과거에는 조금 괴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중국의 어떤 정책 변화랑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좀 수출이랑 세계 교육 신장률이 차이가 난 적은 있었는데요. 요 뒤에 흐름을 보면은 세계 이제 교육 신장률과 우리 수출 성장 신장률이 수출 증가율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저희가 조금 더 크게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3% 수준은 이제 그 과거의 이제 수치를 봤을 때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금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이제 신문 기사에서는 금액 기준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금액 기준은 단가 하락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은 물량이 증가해도 반도체 수출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은 그 유가를 기본 원료로 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화학 제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수출 가격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가 하락 요인이 크게 작용하면서 지난해는 플러스였는데요. 올해는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물량 기준의 수출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수치다. 왜냐하면 단가 요인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부문별로 살펴봤습니다. 부문별로 이제 좀 많이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 부문별 성장률을 종합해서 봤을 때 GDP는 지난해 2.7%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2.6%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 이 성장 전망 경우에는 우리가 반영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 또 전망에 다시 반영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서 상방 리스크와 하방 리스크 이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하방 리스크는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신 무역 분쟁 심화, 그리고 중국이나 주요국 경기 둔화, 그리고 반도체, 최근에 가장 이제 관심이 많으시죠. 이런 부분들이 하방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하방 리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방 리스크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되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또 최근 이제 기사를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생각이 되지만요.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상방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하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전망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더 악화되느냐, 더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물론 저희가 정부 정책을 저희가 지난 1월 전망에 그때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 현실성이 높은 것들, 과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상반기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부분. 투자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특히 IT 부분 같은 경우에 업황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업황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투자의 흐름도 바뀔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투자가 만약에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면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고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취업자 수 통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만 명 증가했고요. 올해는 그것보다는 조금 올라간 14만 명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이제 2000년 이후 평균 수준 30만 명에 비하면은 여전히 개선이 미흡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정부의 어떤 그 정책, 일자리 소득 지원 정책, 이런 것들 덕분에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회복 속도는 완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업종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업종별 설명이 좀 생략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빨간색이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전선이 건설업이고 파란색이 서비스업인데요. 이제 먼저 이제 가장 취업자 수가 많은 서비스업부터 보면은 이제 도소매 음식 숙박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되게 비중이 높은데 이제 그 부분이 쌀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영향이 있어서 증가세가 이제 17년 이제 하반기부터 증가폭이 굉장히 줄었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미 16년 하반기부터 크게 이제 악화되어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이거는 이제 조선업 이제 구조조정과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악화가 되었었고요. 이게 이제 7년 하반기부터는 IT 부분에 이제 그 호조의 힘이 조금 늘었다가 지난해 들어서 이제 자동차 부분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악화 때문에 다시 이제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16년, 17년에 크게 늘었고요. 18년까지도 어느 정도의 증가는 유지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공사가 많이 끝나면서 건설적 취업자 수도 별로 좋지 못할 것이다. 저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에서 취업자 수를 볼 때 이렇게 산업별로도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상황을 저희가 보고 이렇게 산업별로도 이제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여전히 이제 부진할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부진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서비스업은 이제 계속해서 좀 이제 그 증가세가 좀 약화되었었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정책 덕분에 약간의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건설업은 계속해서 축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인데요. 물가도 그렇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고용도 그렇고 어떤 GDP 성장률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더 쉽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 상승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보통 이제 체감 물가라고 하면은 2%는 보통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은 1% 중반으로서 이렇게 중반 수준 상승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이제 임금 상승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제 서비스 가격으로 전가가 된다면 이게 상승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겠지만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유가 쪽 굉장히 이제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아까 잠재 성장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만큼 성장을 하게 되면 수요층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 그렇게 되면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겠지만 지금 현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거기에 더해서 비용 측면 유가 쪽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이 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조적인 물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근원 인플레이션을 제가 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1.4%, 1.5%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기조적 물가인 근원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특히 1% 초반으로 굉장히 낮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물가가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어떤 정부 정책하고도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정책이 강화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 같은 것들의 가격 하락, 무상 급식이라든지 보육료 지원 이런 것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보험의 이제 보장성이 이제 강화되면서 의료 가격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기조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세 있는 엔진이라고 이제 차를 살 때, 그래서 승용차 구입 때 이제 개소세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올해 6월까지, 6월까지 개별 소비세가 인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가를 낮추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수요 측의 어떤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제 공공 부문이나 혹은 이제 이런 뭐 개소세 인하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물가를 기조적으로 낮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세 상승의 분화도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이제 수입 물가가 증가세가 완만할 거라는 거,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기 때문이고요. 이제 공공요금 중에서도 이제 인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하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거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가에도 마찬가지로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고 이런 부분의 변화에 따라서 물가 상황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경상수지인데요. 경상수지는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수출 빼기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 기준입니다. 가격 요인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를 보인 적이 2000년 이후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수지는 거의 항상 흑자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어디서 흑자를 보이냐면 상품수지, 재화에서 흑자를 매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빨간색이 상품수지고요. 파란색이 이제 서비스 수지라고 하는데 서비스 수지는 여행 혹은 운송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서비스 수지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2015, 16년에 굉장히 높은 수준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18년에도 지난해에도 한 750억 불로 나쁘지 않은 수준을 보였고 19년, 20년에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수지가 줄어드는 이유는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수출 여건이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유가 하락도 마찬가지로 유가와 연동된 원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상품들의 수출 가격을 낮추는 그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은 수입 감소에 미친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출 금액이 감소를 해도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9년, 그러니까 올해는 4% 내외에서 이제 3%대 후반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하락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경상수지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대외 여건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대외 건전성도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약간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